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 개최 소식을 휴일 오후에 공지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했던 겁니다. 안건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과 특별감면 조치 등 단 한 건입니다. 한마디로 광복절 특사명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셈입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 때 사면 대상이 확정될 거란 예상을 깼습니다.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제 관심은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주요 인사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에 쏠립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문턱을 넘은 명단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치인 사면 문제를 하루 일찍 매듭짓기로 한 건 관련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고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거란 해석도 한 나옵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공정성 이슈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돼 있어서 부정적 여론이 만만찮은 게 부담입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향후 범여권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면 심사 대상에는 홍문종,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범야권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역시 개인 비리로 처벌받았던 만큼 비판적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명분부터 여론의 역풍 우려까지 여러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막판 고심을 이어갈 이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에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금 더 숙고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완전체 당정대. 다시금 원팀을 외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에 나섰습니다.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습니다.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심 등을 고려해 국정 현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여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받아 그 기준을 10억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완화할 거란 예상도 나왔지만 결론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을 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지표나 지수 등 흐름을 살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식시장 반응과 정책 혼선이 자칫 정권 초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 절차가 올해 말까지 이어져 굳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감안됐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굵직굵직한 현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정대는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박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이루어졌을지도 관심이었지만 이번 당정대 만남에선 일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의 첫 TV 토론회에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찬탄, 반탄 후보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탄 안철수 조경태, 반탄 김문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의 첫 TV 토론회. 여전히 핵심 이슈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 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2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이 동네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브리핑하는 것은 전례도 없었거니와 그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 전당대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전한길 씨 문제, 또 윤어게인 등 극우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왜 친길 후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있다면 이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들과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하는 게 그 많다.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극우입니다. 찬탄 반탄 구도 속 각자의 지지층 눈도장을 더 찍기 위한 진영별 주도권 경쟁도 펼쳐졌습니다. 당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에 장동혁 후보는 의원 숫자는 중요치 않다며 선명성 경쟁이란 견제구를 날렸고, 내부 총질을 하거나 우리 당론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합하고 끌고 가자는 것인지, 과거를 계속 파헤쳐서 서로 싸우면은 이 당이 분열이 돼서 결국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숫자를 107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태 의원의 찬탄주자 단일화 제안에 안철수 의원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당원들이 이렇게 4명을 뽑았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둘이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차기 당대표는 권역별 연설회와 2차례 TV 토론을 거쳐 당심 민심 8대2의 비율로 22일 선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 후보자 결선 투표를 거쳐 26일 결정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YTN에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당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씨의 소란 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비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오다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뒤론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완고하게 버텼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 등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 공소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 지난 기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서울구치소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특검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수사를 펼쳐온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 조사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요. 내일 영장 발부 여부를 통해 수사의 성패까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 토건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연일 압수수색의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속도를 냈습니다. 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조성욱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사무실 등 7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선거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수사 대상에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까지 합쳐져 수사 범위는 방대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사 개시 36일 만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넓은데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특검이 애초부터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다방면으로 확보한 만큼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과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 있는 정도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 여사 측이 이후 건강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팀은 당장 다음 소환 조사부터 김 여사와 복잡한 수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3년 동안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담 경찰관은 올해 들어 단 7명 찔끔 증원됐다고 하는데요. 만성 인력 부족을 한국일보가 짚었습니다.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에 14,509건이었는데 지난해엔 31,947건이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2배가 치솟았고요. 올해 상반기 신고만 해도 18,0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매해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마다 한 명꼴에 불과한 수준이라 한 명이 112건의 신고를 맡아야 합니다. 또 스토킹 범죄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담 경찰관의 60%가량은 다른 업무까지 떠안는다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 대표적인 기피보직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전담 경찰관을 늘리고 업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국군 병력이 6년 동안 11만 명이 줄어서 45만 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최소 병력 규모로 여겨지는 50만 명보다 5만 명이 부족한 수준인데 4단급 부대 17곳이 사라진 셈입니다. 특히 육군 병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6년 사이 10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요. 부사관 선발률도 94%에서 51%로 40%포인트가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병력 부족을 메우려고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여파로 입영 인원 자체가 쪼그라들었습니다. 2006년만 해도 4단급 이상 부대가 59곳이었는데 이젠 42곳에 그칩니다. 당장 오는 11월에 육군 제28 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병력 규모가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요.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잠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학원이 늦게 끝나고 또 숙제가 많은 탓도 있지만
SNS와 채팅이 빠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9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7.9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조사 때보다 0.4시간 줄어든 거고요. 미국 수면재단의 권고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수면 부족의 60%는 학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과 과외에 이어서 SNS 채팅이 2위를 차지한 게 눈에 띕니다. 공부량뿐만 아니라 SNS 사용이 늘면서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아동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3점에 그쳤는데요. 공부 압박을 받는 아이들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잠이 모자라면 집중 조절 안 되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죠. 청소년 여러분, 평소에 잠 충분히 자는 습관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동아일보입니다.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무자격 안전요원이 넘쳐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라이프가드를 모집한다는 업체 7곳에 물어봤더니 한 곳 빼고 전부 다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현행법을 어긴 건데요. 오히려 초보 환영, 대학생 가능 등의 문구로 알바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20개월 유아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현장엔 안전요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격증이 만료된 안전요원을 쓰거나 인력 자체가 없는 곳이 많은 거죠. 경기 가평군 등 북한강 일대 워터파크형 물놀이 시설 10곳 중에 3곳엔 안전요원이 없다고 합니다. 수영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안전 불감증이 퍼진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불시 현장 점검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러 협상에 유럽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3자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의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입장을 변화시키려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t a point now where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frankly, scheduling and things like that around when these three leaders could sit down and discuss an end to this conflict.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결단력 있는 리더가 두 사람을 만나도록 강제해야 평화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Both the Russians and the Ukrainians probably at the end of the day are going to be unhappy with it, but I don't think you can actually sit down and have this negotiation absent the leadership of Donald J. Trump. 인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쟁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섰지만 이번 미러 정상회담으로 패싱 우려가 나오는 유럽연합은 협상에 EU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 발트 3개국 정상도 공동 성명을 내고 무력으로 국제적 국경선을 변경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일부 교환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러시아 남부 정유 공장에서 검붉은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사라토프 주에 있는 대형 정유 공장을 겨냥해 장거리 드론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산업시설이 손상됐고
드론 잔해가 주택가에 떨어져 한 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도 자포리자 등 100여 곳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서 최소 5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전투기 한 대와 드론 400여 대를 격추하고 도네츠크 지역 정착존을 추가 점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동부 핵심 요충지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전술입니다. 러시아는 회담에 앞서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면 휴전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전보장 없이 영토를 내줄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우선이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Якщо Росія не хоче зупиняти війну, значить треба зупиняти її економіку.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길어지는 전쟁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비탈리 클라치코 시장은 국민이 전쟁에 지쳤고 큰 대가를 치렀다며 젤렌스키가 영토 문제에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년 6개월째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상자가 최소 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베센트 장관이 지난 7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10월 말까지 대부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호관세를 발효했지만 중국과 멕시코, 또 인도와 러시아 등 교역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발의 속보인데요.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한 적용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평양과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관세를 폭넓게 부과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세제 개편안, 그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스타트경제 김지훈 삼성 액티브자산 코액트 ETF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고위 네.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이견이 네. 여전히 많은가 봅니다.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니까 이제 당에서는
좀 이거를 원복했으면 좋겠다. 예. 50억 기준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세수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법인세도 인하했다가 원복했는데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과 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연말 기준 보유에 대한 과세이다 보니까 50억 이상인 분들은 다들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 기준 이전쯤에 주식을 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네, 네네. 지금 벌써 이제 3분기도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4분기에는 항상 전형적으로 계절적으로 매물 부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올해 또 반복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10억인 줄, 아니 그러니까 50억인 줄 알았다가 10억으로 줄어드는 거는 예. 또 심리적으로도 되게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올해 또 증시가 30%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양도소득세 대상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다 매도를 하시겠죠. 그리고 예.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인데요. 이제 코스피 5천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거기에 좀 반하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주식시장에서는 매물도 매물이지만 이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의 안대로 10억 원 이렇게 네.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은 네.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기존에 한 50억 원 이상 보유자가 2,000명이었다고 하면 예. 지금 이제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 과세 대상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연말에 그분들이 다 그대로 들고 있다가 세금을 내실까? 네. 저는 분명히 원하는 만큼의 세수 증대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정부가 이번에 한 발 물러난 셈이기는 한데 네. 이걸 또 언제라고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이번에는 국민청원도 지금 한 14만 명 돌파하고 해서 좀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다시 이제 좀 높아졌는데요. 우선 구조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금투세 논란이 있었고 예. 뭔가 주식시장의 그런 자본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사실 한국 시장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근본적으로 손익통산이 이제 합쳐져야 되거든요. 예.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손실된 부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간에 대해서 뭐 좀 장기를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준다든지 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낮춰준다든지 이런 좀 정교한 좀 완벽한 좀 이렇게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감지를 해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 하나 나오고요. 네. 투자자분들 중심으로는 속았다라는 평가까지 네.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또 하나 불만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거래세율, 증권 네. 거래세율을 다시 높이기로 했다고 해요. 네. 0.15%에서 0.2%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괜찮은 방향입니까? 저는 그 또한 뭐 그렇게 이렇게 실효성이 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거래세 기본적으로 부과하면 세수 증대는 양도소득세랑은 다르게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예, 바로 예. 되긴 하겠죠, 세수 증대는.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던 방향하고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증권거래세는 손해가 나도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달 들어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일주일 만에 2조 원이나 늘었네요. 저도 숫자를 보고 깜짝 예. 놀랐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출 옥죄면서 주담대 증가세가 줄기는 했는데 대신
이 신용대출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졌더라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풍선 효과일 텐데요. 이제 6억 원으로 대출 규제를 그 원래 집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6억 원으로 규제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강남권에 있는 일부 아파트에 입주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원래 전세 자금하고 이 정도 대출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자금 스케줄에서 좀 곤란하신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용대출로 급하게 전환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자면은 지금 대출 총량을 이렇게 옥죄기 시작하면서요. 네. 당장 이 실수요자라든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신용자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 은행에서 이제 많이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의 그런 의지는 알겠지만 약간 주변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 총량을 좀 규제하시면서 건전하게 가시려고 하는 방향인 건 맞겠지만 갑자기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이 좀 일부 우려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6.27 대출 규제가 있은 후에 반짝 효과가 있는 듯 했으나 그 효과가 이제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반 만에 다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요? 네, 아무래도 서울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또 최근에는 뭐 외국인 분들은 또 쉽게 매수를 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많고. 네, 서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 이제 사실 공급은 또 그렇게 제한적이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촉발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이 좀 같이 맞물려서 나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요. 네. 다음 달 22일부터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네. 1차 때와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상위 10%는 걸러내겠다 이런 지금 방침인데 네. 과거에는 기준이 어땠습니까? 이 10%를 걸러내는 기준이요? 네, 코로나 때 20% 정도를 이제 걸러내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세출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정부도 세수 확보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실효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금, 소비 쿠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미국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9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네. 여러 가지 지표들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고용은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지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8월 12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물가가 금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금리 인하를 미뤄온 게 관세가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큰 논리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12일 돼서 만약에 물가가 안정된 모습이 유지된다. 2%대 물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는 4.5%니까 사실 괴리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9월 정도는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삼성 액티브 자산 코액트 ETF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통제만을 내세운 졸속 행정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최근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에서 허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학생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주의를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해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데다 인권위도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도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입법화를 통한 의미 부여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교사들은 강제력을 적용할 확실한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녹음 등 교권 침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켜놓으라고 했어요. 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제 지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SNS 중독이 해결되는지도 불분명한데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교육하는 대신 통제만을 내세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했다고 교사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의 사건을 학생 전체 문제로 보고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교화시킬 수 있을까? 교육시킬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있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됩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관계기관과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지가 관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로만 보면 지원금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등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88% 정도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훅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소비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하나로마트 2천여 곳 가운데 5% 정도인 121곳만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에 좀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또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과 최종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달 경남 산청군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를 찾기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이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많은 비가 내려 피해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탄 고무 보트가 호수 곳곳을 오갑니다. 실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시도 수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난달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당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A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실종된 지 3주 넘게 지나면서 수색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 진주 진양호입니다. A씨가 실종된 산청군에서 약 20km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실종 하천에서 이어지는 진양호와 남강 하류를 지나 사천만 바다까지 A씨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수색당국 판단입니다. 진양호까지 내려와서 수색 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강댐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색 작업, 보트 작업을 하류 쪽으로 조금 실시할 예정이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대신에 필요한 지점에서 장비 중심으로 수색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전환됐는데 잦은 기상특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경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피해가 잇따른 남부지방에는 주말 사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누적 강수량이 226mm에 달했고 한때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대구에 18년 만에 들어선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가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신규 국가산단 가운데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서 기업 유치 등의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25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땅입니다. 이곳에 국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로봇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지난 2023년 새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전국 15곳 가운데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을 빼면 타당성을 인정받은 건 대구가 처음입니다. 아직 7지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기업 투자 유치 측면에서 상당한 선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업 240여 곳이 투자 협약이나 입주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국책 사업 유치, 정부 재정 지원, 첨단 전략 산업 육성과 대규모 기업 유치 면에서 일반 산업단지보다 지역 경제 산업 발전에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지역에선 새 국가산단이 지방 소멸을 막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대구 산업선 철도와 도시철도 연장 계획 등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가산단만 두 곳을 품은 달성군은 옛 대구교도소 부지 등 주변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또 많이 창출되어서 대구시가 점점 인구가 유출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여기 머무르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대구시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국가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고위 당국자가 중국 당국에 구금돼 조사받고 있다고 중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류첸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은 지난달 말 해외 출장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에 돌아온 뒤 연행됐고요. 구금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 부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던 장관급 인사로 2022년부터는 외국의 정당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관장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지지자를 동원해 저지를 시도한 정황을 제기한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같은 취지로 공익신고했습니다. 신 대표 측은 섬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경찰 관계자 등을 피신고자로 하는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신고서에서 전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 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지만 신 대표가 이를 따르지 않자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해준 채권자 예금보험공사가 민간업자 남욱 씨를 상대로 한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 예금공사가 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아직은 날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비 그리고 소나기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차츰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중북부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 소식이 있어도 그치고 나면 바로 무더워지던데 오늘 한낮에는 날씨가 어떨까요? 네, 오늘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오늘 강수 소식이 없는 서울은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 광주 24.7도를 보이고 있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는 26.1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청주와 대전 30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차츰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충청 남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남해안의 빗줄기가 강해지며 내일까지 이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80mm, 남부 내륙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소나기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만 오후 한때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겠고요. 남은 한 주간 무더위와 2차 장마가 공존하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이에 따라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1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